네, 안녕하세요. 윤미선입니다. 웹디자인 기능사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필기 출제 경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문제는 준비하지 않았지만 어떤 내용들이 위주로 나오는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좀 욕심이 많아서 빠르게 여러분들께 이런 내용들 위주로 나옵니다라고 저에게 주어진 시간 내에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다소 말이 빠를 수 있는데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들은 유튜브에도 올라가니까요. 그 내용들을 천천히 돌려보시면 또 내용들을 복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기 출제 경향인데요. 일단 출제 기준을 살펴보면요. 디자인 일반, 그리고 인터넷 일반, 웹그래픽 디자인 이렇게 세 가지의 과목에서 주요 항목들이 7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객관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용어들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과목별로 어떤 내용들이 위주로 나오는지를 한번 빠르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일반 부분에서는요. 디자인 기초와 요소 원리, 그리고 색채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도대체 이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냐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디자인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지금 파란색으로 나온 부분들은 시험에 너무 자주 나와서 제가 파란색으로 강조했는데요.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왜 이 내용 이번에 필기시험에 안 나왔어요?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자주 나오는 빈도수가 높은 것을 지금 파란색으로 좀 표시를 해봤는데요. 디자인이라는 말의 어원은 라틴어의 데시그나레에서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뭔가 데시그나레라는 것 자체가 뭔가를 만들어내고 하는 것들인데요. 정확한 의미는, 디자인의 정확한 의미는 의장, 도안, 계획, 설계 이런 내용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에서 중요한 것은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실용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포함한 내용들을 합 목적성이라고 합니다. 디자인이 잘 구현이 되었는가라고 물었을 때는 디자인의 합 목적성에 맞게 잘 되었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자인이 가진 기능, 그리고 실용성, 목표, 달성 이런 것들이 잘 되었는지 이런 내용들을 묻는 내용이 필기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간혹 경제성이라든가 독창성 이런 내용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는 그런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디자인의 개념 요소와 시각 요소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요. 어떨 때는 점의 형태를 이용한 디자인 하실 수도 있고 선이 많이 들어간 디자인 하실 수도 있고요. 면이나 입체를 이용한 디자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에 관해서 이 개념 요소, 디자인의 기본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이게 무엇이냐, 그리고 점은 어떤 특징이 있고 선, 면은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묻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시각 요소로서 형과 형태가 다른 점은 무엇이며 크기, 색채, 질감, 빛, 명암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어떻게 특성이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이 디자인의 개념 요소와 시각 요소 부분에 대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디자인의 분류에 대한 부분들도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2차원 평면 디자인, 그리고 입체 디자인, 4차원 공간 디자인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2차원 평면 디자인 안에 포함되는 것 중에서 시각 디자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시각 디자인은 다른 말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안에 웹 디자인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 디자인까지 이 디자인의 큰 부류부터 시작해서 시각 디자인, 웹 디자인까지 이 내용들을 익혀두셔야 필기시험에서 또 한 문제라도 맞추실 수 있겠고요. 디자인의 역사가 시험에 늘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디자인의 역사가 꽤 긴데요. 많이 있는데 제가 파란색으로 역시 지금 몇 가지만 뽑아왔거든요. 제가 기출문제를 다 분석을 해서 그동안 어떤 역사가 가장 많이 나왔는지를 지금 써온 겁니다.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술공예 운동을 한 사람은, 그럼 윌리엄 모리스, 여기까지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미술공예 운동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것은 기계화로 인해서, 대량 생산으로 인해서 뭔가 품질, 상품의 품질이 저하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으로서 나온 운동이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운동이 어떤 운동에 영향을 주었는지도 객관식 지문에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운동이 어떤 운동에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미술 사조가 나오게 됐는지도 참고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아르누보도 종종 나오는데요. 새로운 예술이라는 뜻이고요. 이 아르누보 이미지를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 매우 복잡하게 식물을 모티브로 해서 곡선 형태로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그런 그림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그림, 아르누보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 있고 엽서로도 많이 나오는데요. 이 아르누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름 자체가 새로운 예술이니까 새롭게 탄생한 사조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알아두셔야 되고, 독일 공장 영맹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기능주의 운동, 기능을 중심으로 한, 기능이 중요하다, 디자인에서는 그런 운동이겠죠. 그래서 제품의 질적 향상과 규격화를 한 그런 운동이다,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고요. 구성주의, 러시아에서 시작된 추상주의 운동,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능, 구성, 느낌이 좀 언어적인 느낌이 비슷하지 않은가요? 그래서 구성주의도 이 러시아에서 시작된 추상주의인데 서로 간에 분명한 어떤 영향들을 주고받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도 같이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신조형주의 운동이라고 해서 데스틸이라는 내용들이 시험에 또 자주 출제가 됩니다. 데스부르크라는 사람의 이름이 자주 언급이 되는데요. 이 데스틸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또 바우하우스라고 해서, 이 바우하우스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아주 심플하면서 기능적인 그런 어떤 가구 디자인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바우하우스는 예술과 공학을 함께 통합한 그런 예술 사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로피우스가 이 부분에 관련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 이 디자인의 역사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형태의 분류와 심리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념적인 형태와 현실적인 형태, 이념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뭔가 생각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형태와 현실적으로 우리 눈에 바로 보이는 형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용어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고요. 이 디자인 형태의 분류와 심리 얘기가 나오면서 늘 게슈탈트 법칙이 나오거든요. 이 게슈탈트 법칙은 다른 말로는 군화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는 이 앞에 그림이 바로 이 게슈탈트에 관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심리적으로 지금 사실 이 각각의 그림들, 특히 저 점선으로 되어 있는 원은 점선 하나하나이지만 우리는 심리상 저것을 원으로 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군화, 하나의 군집되어 있는 물체로 보고 싶어 한다. 그게 바로 이 게슈탈트 법칙이거든요. 또한 그 옆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꺽쇠가 있는 원이 있는데 이 원 4개가 모이니까 가운데 있는 사각형이 보이는 것처럼,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죠? 그런 것 또한 우리의 심리라는 겁니다. 그런 심리를 다룬 것이 바로 게슈탈트 법칙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착시에 대해서도 시험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보시면 이 그림 유명한 착시 그림이죠. 길이의 착시라고 필기시험에 주로 출제가 되는데요. 사실은 앞에 있는 이 부분과 그다음에 뒤에 있는 부분은 길이가 같은 길이지만 꺽쇠의 방향에 따라서 심리적으로 또 우리는 느낌적으로 이 길이가 다르다라고 느낍니다. 사람의 심리나 우리의 어떤 눈의 착시에 따라서 이 내용들을 보는 내용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이 디자인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필기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디자인의 원리들이 나오는데요. 도형들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균형, 그리고 비례, 조화, 율동감, 그리고 통일과 변화, 강조와 대조, 어떤 것들 속에서 일부를 강조하는 것, 그리고 대조시키는 것, 명암을 대조시키던가 아니면 구성을 대조시키던가 하는 내용들이, 디자인 원리 내용들이 필기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색의 원리가 시험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색의 원리는 색채는 무엇인가, 그리고 빛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사실은 우리가 빛의 반사, 어떤 물체에 빛이 반사될 때 그 반사되는 내용으로 색상을 인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이해에 대한 내용이 시험에 나오고 있고요. 특별히 스펙트럼에 대해서 가시거리, 이 스펙트럼의 이 거리는 380나노미터에서 780나노미터의 이 영역의 것을 스펙트럼이라고 정의하고 그 부분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눈으로 지각하는 것이다. 사실 이 스펙트럼은 뉴턴이 발견했는데요. 프리즘을 통해서 그 부분이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색의 지각과 효과, 색의 항상성, 색 수능, 명암 수능, 어떤 색과 어떤 색이 같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해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뭐 밝은 곳에서 어두운 데 들어갈 때 우리 눈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조건등색이나 박명시라는 용어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박명시라는 거는 밝은 데서 어두운 데로 넘어가는 시각에 있는 그런 시간대를 말하거든요. 그때 우리 눈이 느끼는 색깔의 감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이 색의 원리 문제가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되고 있고요. 색의 혼합 부분들이 또 시험에 나오는데요. 색상, 명도, 채도, 이 색의 삼속성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색명법,
색에 이름을 붙이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기본 생명, 일반 생명, 관용 생명. 사람들이 관용적으로 그냥 이거는 뭐와 닮았으니까 이런 색이다 이렇게 붙여지는 이름들이 있는데 그런 생명법에 대한 것들도 필기시험에 나오고 있고요. 자주 또 출제되는 내용들은 세계 혼합에서 가산 혼합 그리고 감산 혼합 이런 혼합들입니다. 이 두 가지 RGB, CMYK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저는 여기 지금 큰 모니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 모니터가 색상을 구현하는 방식 자체가 빛을 통해서 이 뒤에서 나오는 빛을 통해서 그 빛으로 색을 구현하고 있거든요. 빛의 색상이라는 것은 색상을 더하면 더할수록 더 밝아지는 성향이 있죠. 그런데 감산혼합의 경우가 또 있습니다. 감산혼합은 뭐냐면 쉽게는 프린터기를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잉크는 혼합하면 혼합할수록 색상이 더 어두워지게 되거든요. 다르게 웹디자인에 적용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모니터로 여러분들께서 작성한 내용을 프린터로 프린트했을 때 색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혼합과 감산혼합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서 동시에 가산혼합은 주로 모니터에서 색상을 구현할 때 쓰는 방식이구나. 그리고 감산혼합은 프린터에서 색상을 구현할 때 감산혼합 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색상의 영역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색상을 혼합시키는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이해하고 기기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구현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깊이 들어가면 그렇지만 필기시험에서는 간단하게 가산혼합은 무엇이냐, RGB를 더했을 땐 무슨 색으로 되느냐, RGB 색상을 모두 다 더하면 빛이 다 더해지는 거니까 사실은 무슨 색이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모니터에서는 흰색으로 나타나는 것이 RGB 혼합의 색상입니다. 그리고 CMYK, 사이안, 마젠타, 옐로, 블랙을 말하는데요. 이 네 가지 색상을 다 섞으면 프린터기상에서는 검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혼합에 대한 문제가 필기시험에 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색계가 시험에 나오는데요. 먼셀 표색계가 가장 기준으로 많이 하는 그런 표색계이기 때문에 시험에 자주 등장하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모양이 바로 먼셀 표색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중심으로 해서 가장 높은 명도부터 가장 낮은 명도까지 해서 바깥으로는 서로 다른 채도가 다른 색상으로 퍼져나가게끔 이렇게 색상환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셀 표색계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오스팔트 표색계라는 것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표색계의 특징은 무엇인지, 그리고 CIE라고 국제조명위원회에서 만든 표색계가 있습니다. 이 이름 자체를 CIE 하면 국제조명위원회의 표색계 이렇게만 알아두셔도 시험에서 맞추실 수 있을 텐데요. 이 표색계에 대한 내용,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표를 선택하실 때 표색계를 보시고 몇 번째에 어떤 색상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그 색깔을 나중에 또 다음 누군가가 쓸 수 있으니까요. 그 표색계 참조하는 방법들이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색의 대비와 효과가 나오는데요. 동시 대비라든지 개시 대비, 그리고 동화, 잔상 효과, 주목성, 명식성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디자인에 있어서 색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이 효과들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지금 벌써 보시면 저 밑에 빨강색과 파랑색 안에 노란색을 넣었을 때, 노란색의 사각형을 넣었을 때 자세히 보시면 저 노란색이 감각적으로 다르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 효과들. 그리고 명암이 다를 때 지금 밝은 색 속에 있는 회색 사각형과 어두운 검정 속에 있는 회색 사각형이 서로 다르게 느껴지듯이 지금 밝은 회색 사각형 바탕 안에 있는 회색의 작은 사각형이 더 어둡게 보이거든요. 색의 배치에 따라서 또 명암의 배치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지니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필기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출과 후퇴, 어떻게 배치하면 후퇴되는 것처럼 보이고 어떻게 배치하면 내 앞으로 색이 진출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이런 내용들이 대비와 효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색이 연상하는 것, 색들이 상징하는 것, 빨간색을 떠올렸을 때 물을 떠올리시는 분은 없겠죠. 그런 것처럼 색이 상징하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 효과들을 이해하셔야 나중에 배색을 할 때 편한데요. 빨간색이 불이나 태양을 떠올리고 노란색은 뭐 광명, 개나리, 녹색은 당연히 숲, 여름, 뭐 평화, 안전 이런 것들을 떠올리듯이 그 연상되는 것, 색의 연상과 상징에 대해서도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색의 효과들, 연상뿐만 아니라 이 색이 주는 어떤 심리적인 효과들이 있습니다. 빨간색은 식욕을 자극하고요. 팁을 드리면 파란색은 식욕을 저하시키는 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색의 효과들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필기시험에서 또 맞추실 수 있겠고요. 색의 조화와 배색들,
색이 가지는 유사 대비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조화시키면 되는지, 그리고 뭐 보색 대비라든지 보색을 배색시켰을 때의 느낌과 유사색을 배색시켰을 때의 느낌이 웹페이지의 느낌이 전혀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 지금 파란색으로 강조한 이 부분들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색의 조화의 역사, 색을 조화시키려는 노력들을 많은 학자들이 했었는데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또 자주 출제됐던 내용들을 찾아서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했는데요. 저드가 말한 색채 조화의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질서, 유사, 동류, 명료성 이런, 그리고 대비의 원리, 이런 저드의 원리를 알아두시면 필기시험에 큰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요, 인터넷 기초와 웹페이지 검색, 그리고 웹페이지 저작에 관한 부분들인데요. 인터넷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터넷에 사용되는 그런 TCP/IP라는 프로토콜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인터넷 서비스들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IP 주소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요. IP 주소는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컴퓨터에 있는 고유의 주소를 말합니다. 지금은 이제 IPv6 버전으로 16비트의 8개의 주소로 구성된 것들을 이제 사용하는데요. IPv4와 이 v6의 차이, 이런 것들을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도메인 이름, DNS가 무엇이냐, 그리고 URL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URL은 정확하게는 어떤 자원이 있는 그 곳을 정확하게 지정하는 주소, 그것 자체를 URL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보통 IP 주소, 뭐 URL, 그리고 도메인 이런 것들을 다 그냥 혼용해서 쓰는데요. 각각의 용어들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필기시험에서 또 푸실 수가 있겠습니다. 웹 서비스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웹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사실은 웹은 멀티미디어 환경을 갖춘 인터넷 안에서의 정보 서비스를 웹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고요. 웹 서비스와 관련된 기술들, DHML, 이 다이나믹한 동적인 웹사이트를 기술할 수 있는 그런 언어인데요. 이 부분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제가 파란색으로 체크는 안 했지만요. CGI가 무엇인지도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정보 검색 엔진들의 특징들, 각 검색 엔진이 어떤 것이 있고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도 이 필기시험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검색 엔진 연산자에 대해서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AND 조건을 썼을 때, OR 조건을 썼을 때 단어가 어떻게 검색되는지도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웹브라우저라는 것은 웹페이지 내용들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웹브라우저라고 합니다. 사실 브라우저라는 것 자체가 뭐 어떤 매장에 들어가서 별로 물건을 살 생각이 없는데 그냥 둘러보는 것, 그리고 브라우즈 자체가 어떤 것을 둘러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요. 웹브라우저라는 것은 웹을 이렇게 검색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좀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웹브라우저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웹브라우저별로 또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딩 해보시면 알겠지만 브라우저별로 이 웹페이지를 나타내는 방식이 아주 약간씩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필기시험에 나오지 않지만 코딩하실 땐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파란색으로 체크한 저 모자이크라는 단어는 최초의 웹브라우저입니다. 넷스케이프에서 개발한 최초의 웹브라우저는 그럼 모자이크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웹브라우저 오류 메시지 웹페이지 검색하시다 보면 이 내용들 많이 보실 텐데요. 또 어떤 사이트들은 뭐 뉴스에 나온 사이트 들어가 보면 갑자기 서비스 사용 불능 해가지고 에러 메시지 뜨고 하죠. 그런 에러 메시지들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필기시험에서 묻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컴퓨터 네트워크에 대해서 앞서 나왔던 TCP/IP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정보통신망의 종류도 나오고 있습니다. 종종 나오니까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웹페이지 저작, HTML에 대한 것, 웹표준 어떻게 지키는지, 감사하게는 아직까지는 필기시험에서 웹표준에 대한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시험에 출제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점점 더 웹표준과 관련된 내용들이 필기시험에 포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HTML의 간단한 어떤 문법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처럼 처음과 끝을 어떻게 정의하고 태그는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태그 안에 어떤 태그가 들어가고 종류 태그가 어떤 것은 없고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셔야 필기시험에서 이 부분들을 또 맞추실 수 있겠고요. 주요 태그들, 시험에 너무나 자주 나오는 주요 태그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헤드 태그, 그 안에 아까 그 검색 엔진에서 검색되는 단어들을 나열할 수 있는 메타 태그가 있는데요. 그 안에 여러 가지를 또 정의할 수 있거든요.
겉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문서 안에 문서의 속성을 정의하는 메타 태그, 그리고 링크는 실기시험에서 이제 계속 사용하는 태그일 텐데요. 외부 소스나 이런 것들을 연결할 때 사용하는 그런 태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제작하는 바디 태그, 본문 안에서 영역을 나누는 div 태그, 이런 내용들 시험에 나오고 있고요. 또 목록과 관련된 목록을 정의할 때의 태그가 시험에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실기에서 주로 주 메뉴, 서브 메뉴 나열하거나 할 때 이 목록 태그를 주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목록 태그 활용법을 필기에서 이해하시면 실기시험 공부하실 때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단과 관련된 태그들도 시험에 나오고 있고요. 문자와 관련된 태그들 또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문서 양식과 관련된 태그는 실기시험에서도 이 부분이 종종 출제되고 있는데요. 폼 태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목록을 고르는 것들이거나 아니면 텍스트 박스에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텍스트 상자를 만들어 준다든지 하는 이런 문서 양식 태그가 필기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문제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어렵게 생각하는 자바스크립트인데요. 이 자바스크립트 문법은 뭐 깊이 들어가면 프로그래밍으로 깊이 들어가면 어렵지만 필기시험에서 묻는 정도만 아셔도 실기시험에서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요. 필기시험에 나오는 여러 웹디자인 책 보시면서 거기서 요점 정리한 내용들 위주로만 공부하셔도 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했을 경우 외부 문서로 정의하고 그것을 이렇게 그 HTML 문서 안에 링크를 걸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또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변수를 선언할 때 자바스크립트 안에서 어떤 내용, 값을 담는 변수를 선언할 때 이런 규칙을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실기에 그대로 적용되니까요. 이 부분들도 필기시험에서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알아두시고요. 자바스크립트 안에 있는 함수, 주요 함수, 함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주요 함수들이 있어요. 자주 사용하는 그 함수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함수는 우리가 만들어서 쓸 수도 있지만 내장 함수라고 해서 이미 주어지는 함수들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써놓은 함수들은 사실은 내장 함수인데요. 특정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준 어떤 단위, 이미 만들어 놓은 모듈 단위를 이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 만약에 사용자들한테 홈페이지 상에서 알림창을 띄워가지고 뭔가 알려주고 싶다 그러면 allo트이라는 것을 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주요 함수들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의 객체와 메소드에 대해서도 시험에 나오는데요. 한 문제 정도는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자바스크립트라는 것이 객체 지향 언어, 정확하게는 객체 지향적인 언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객체 지향이라는 것은 지금 제가 여기 레고 그림을 가져왔는데 레고가 뭐 문도 있고 벽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모아서 쌓아 올리면 건물을 이렇게 뚝딱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문, 뭐 바닥, 벽 이런 게 없다면 레고 블록 이 단 한 개의 단위만 있다면 우리가 문부터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객체 지향은 이미 만들어진 문, 이미 만들어진 벽 이런 것들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가져다가 사용하시면 되는 건데요. 이 객체 지향적인 언어로서 많은 객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 안에서요. 객체라는 것은 어떤 상태와 행동을 가진 그런 단위를 말하는데요. 지금 밑에 보시면 예시가 있습니다. 실기시험에서 이런 예시를 많이 활용하실 텐데요. 도큐멘트 객체 안에 있는 비지 컬러, 백그라운드 컬러는 그린으로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객체, 어떤 객체의 속성에 대해서 내가 지정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객체들과 속성, 메소드들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그 내용들 또 필기시험에서 알아두셔야 실기시험에서도 푸실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파트는 웹 그래픽 디자인인데요. 여기에서는 그래픽스의 개념, 그래픽스가 뭐냐, 그리고 그래픽스와 관련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런 내용들이 시험에 나옵니다. 입력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출력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것들이 시험에 출제가 되고요. 소프트웨어로서 어떤 소프트웨어들이 있느냐, 그리고 위지위기라고 해서 내가 직접 코딩해서 결과물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서 하는 과정, 이 내용들이 그런 소프트웨어를 위지위기 방식이라고 한다. 이런 내용들이 필기시험에서 나오고 있고요. 또 그래픽스의 역사가 의외로 또 나옵니다. 그래픽스 역사 1세대부터 시작해서 5세대까지 어떻게 달라졌나. 그리고 어떤 지금은 프린터를 사용하지만 지금은 심지어 3D 프린터를 사용하지만 XY 플로터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리고 모니터도 이 CRT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발전해 나갔는지 이런 내용들이 간략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픽스의 역사도 한 문제 정도는 출제되니까요.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래픽스 이미지를 표현할 때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가 어떤 그래픽 이미지를 표현하는 방식이 아예 다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이해로서 비트맵 방식의 프로그램, 벡터 방식의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맵 방식은 픽셀이라는 것으로 이미지를 표현하는 그런 방식, 그리고 벡터 방식은 수학적인 함수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표현하는 건데요. 이 두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벡터 방식으로는 심볼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미지를 크게 늘려도 이미지 품질의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학적 함수를 이용하기 때문에요. 하지만 지금 왼쪽에 보시는 그림을 제가 약간 늘려놓은 그림인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요. 픽셀 요소로 이미지를 만들었을 경우에 어느 정도까지 너무 억지로 확대를 하면 품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 그리고 비트맵과 나아가서 이미지 해상도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고요. 엔티얼리아싱은 시험에 자주 나와서 한번 그냥 가지고 와봤는데요. 사실 그래픽스 이미지 표현은 이 내용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픽셀로 나타나는 비트맵 방식에서 이 픽셀로 나타나는 부분의 곡선 부분을 좀 부드럽게 처리하려면 어떤 기능을 사용하면 되는가, 엔티알리아싱을 사용하면 된다, 이런 내용들이 시험에 나와서 한번 예시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해상도에 대한 것, 픽셀로 이미지를 구현했을 때 이미지 해상도에 따라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모니터에서는 어떻게 이미지 해상도를 구현하고 프린터에서는 어떤 단위를 사용하는지, 이런 내용들이 이 그래픽스 관련해서, 이미지 관련해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웹 이미지 파일 포맷, GIF, JPEG, 그리고 PNG, 이 내용들이 시험에 각각의 특징이 어떻게 다른지, 어떤 것은 손실 압축, 어떤 것은 무손실 압축, 이런 내용들이 시험에 나오고요. 그리고 웹 디자인의 프로세스 과정, 어떤 과정을 통해서 웹 디자인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런 프로세스를 도입해서 체계적으로 일을 할 때 어떤 장점이 있다. 이 장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것들도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프로세스에 있어서의 용어들이 있습니다. 이 용어들 지금 제가 체크한 거는 시험에 자주 나오거든요. 이 중에 하나라도 분명히 시험에 나올 텐데요. 스토리보드, 레이아웃, 내비게이션, 템플릿. 요즘에는 템플릿으로 홈페이지를, 문서를 제공하는 그런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템플릿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 스토리보드 다 용어들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애니메이션의 용어, 애니메이션이 뭐다? 애니메이션은 어떤 과정이다. 그리고 제작 순서, 이거는 자주 나오진 않지만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3D 형상 모델링,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시험에 의외로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웹페이지 안에 뭔가 3D로 구현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면 이 내용들을 참조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와이어프레임부터 시작해서 뭐 솔리드, 서페이스, 매개 변수형, 그 다음에 프랙탈, 이런 내용들, 어떻게 이 각각이 3D 형상 모델링을 할 때 다른지에 관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알아두시면 필기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뭐 대부분의 내용 위주로 해서 했는데, 문제를 직접 풀어보시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출 문제들도 제공되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들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필기에 대해서 출제 경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